4교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배웠었죠. 예, 그래서 손익계산서를 보면 어, 가장 위에 있는 게 매출액, 그죠? 매출액. 그래서 탑에 있다. 맨 위에 있다. 그래서 탑 넘버라고 하지요. 매출액에서 물건을 만드는 과정에 들어가는 것들을 원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출 원가를 빼주면 여기서 남는 것이 매출 총이익입니다. 매출액에서 원가를 제하고 남긴 돈인 거죠. 그래서 매출 총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게 되면 영업이익이 남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말 그대로 영업을 잘해서 남긴 돈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기업 본연의 활동을 통해 남긴 이익을 영업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그래서 영업이익이 기업 본연의 활동을 통해서 기업이 가령 이 물건을 팔아서 이 텔레비전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다 그러면 텔레비전을 만들어서 팔면서 남긴 돈. 물론 기업 활동을 통해서 영업과 관련 없는 영업과 관련 없는 이익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영업 외 이익이거나 손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업과 관련 없는 영업 이익과 관련 없는 영업 외 비용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 밑에 이 부분에다가 그래서 금융 관련된 비용들 그리고 투자와 관련된 비용들 여러 가지 영업과 관련 없는 비용들까지 빼면 당기 순이익이 남습니다. 이익에는 이렇게 보듯이 매출액을 거두고 나서 원가를 뺀 매출 총이익,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뺀 영업이익, 그리고 영업 외 비용들을 빼고 또 이제 남긴 이익이 있으니까 항상 세금이 나오죠. 세금. 예, 이 세금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법인세, 법인세는 이 한국에서는 20%, 그리고 주민세가 나와요. 법인세의 10%. 그래서 2억 원 이상인 경우는 22%의 세금을 내고 남은 것이 바로 당기순이익입니다. 이 당기순이익이 누구 거예요? 주주 거죠. 그래서 이 주주의 이 최종적으로 남긴 순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수익은 일정 기간, 보통 1년을 얘기하죠. 2025년, 2025년 발생한 경제적 효익의 총 유입의 금액이며 매출액인 영업수익에 더하여 그러니까 그 매출액을 통해서 돈이 들어오죠. 그리고 이자, 영업 외, 그 다음에 배당, 영업 외죠. 그래서 비영업 수익을 포함한다. 비영업 수익은 영업 외 수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영업 이익 밑에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용은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을 얻기 위해 희생한 대가. 그쵸. 대가 없는 수익은 없죠. 항상 뭔가를 얻으려면 뭔가를 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대가인 거죠. 그래서 항상 매출액을 얻으면
원가와 비용이 대가인 거죠. 그래서 비용은 매출 원가, 직원들의 월급, 교통비, 교육훈련비, 감가상각비와 같은 판매비와 관리비, 이자 비용 등과 같은 금융비용 등이 있다. 매출액이 뭐 100만 원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100만 원이 다 내 것이 아니죠. 다 내 것이 아니고 그러한 수익을 얻기 위해서 희생한 대가, 그걸 만들기 위한 매출 원가, 또 직원 이 매출 원가에는 이제 제조 기업인 경우에는 직원들의 급여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출 원가 안에 이제 그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직원들의 월급도 있고요. 그리고 따로 이제 이 판매비와 관리비에 들어가는 직원들의 월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판매비와 관리비는 판매를 하기 위해서 든 비용이에요. 판매를 하기 위해서 들은 비용.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판매비와 관리비에 직원들의 월급, 그 다음에 물건도 또 실어다 주고 또 영업도 해야 되니까 교통비, 또 교육 훈련비도 있고요. 자, 감가상각비라는 것이 있어요. 감가상각비. 예, 강, 말 그대로 이 감가를 상각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사면 자동차가 10년, 20년, 30년, 40년 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10년, 뭐 한 20년까지도 탈 수 있겠지만 가치가 달라져요. 보통 자동차는 사고 나면 3년 후에 면 반값 정도 뚝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치가 떨어진다, 감소된다, 가치가. 그래서 그걸 상각해야 된다, 회계에서는. 그래서 감가상각비라고 합니다. 공장을 크게 지었지만 이 공장이 시간이 되면 될수록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감가상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대상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어떤 건 감가상각을 10년을 할 수도 있고 20년을 할 수도 있고, 또 기계를 사왔는 설비를 사왔는데 이 설비가 5년 6년 정확히는 알 수가 없어요. 뭐 언제까지 쓸 수 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대로 그 가격을 1,000만 원에 사온 설비를 그냥 1,000만 원으로 쭉 놓을 수는 없어요.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럼 가격이 떨어지는 감가상각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비용으로 인식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감가상각비입니다. 그래서 설비 뭐 4년으로 감가상각을 하겠다, 7년으로 감가상각을 하겠다, 8년으로 감가상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회사들은 각각 그 감가상각 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수대로 감가상각을 하게 되죠. 이 감가상각비가 발전하게 된 게 그 철도 때문에 많이 발전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철도가 이게 한번 깔리고 나서 사실 꽤 오랫동안 이제 사용할 수는 있는데, 이제 철도를 깔고 그 기차를 운행하면서 손님들이 이게 계속 이제 돈을 쓰잖아요. 그럼 손님들이 티켓 비용을 사는 것은 이제 매출액인데, 매출액에 따라서 이 철도의 원가는 어느 정도 드는 거냐, 비용은 얼마나 정도나 드는 거냐.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이익은 얼마나 버는 거냐. 가령 100억 원이 이 철도를 깔고 기차를 운행하는데 들었어요. 그런데 10억 원이 밖에는 1년에 10억 원밖에 안 들어와요. 그러면 손해인가요? 그건 모르죠. 왜냐하면 철도랑 기차를 사용하는 게 뭐 20년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20년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본다면 20년 동안 20억이 들어오겠, 그러니까 200억 정도가 들어오겠죠. 매년 10억씩 들어온다고 한다면. 매년 10억씩 매출이 들어온다 그러면 원가 부분을 다른 비용은 들지 않고 어, 이 철도 이제 선로와 그 기차만 생각한 비용이 든다고 한다면 20년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또 200억을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100억 정도밖에 안 들었으니까 100억 원이 남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을 보통 합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그 감가상각비를 같이 넣어서 계산해 줘야 돼요. 어,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들지만 실제적으로 현금이 나가지만 그 처음에 샀을 때는 비용이 아니고 자산으로 등록을 시키고 어, 자산으로 등록했다가 예, 이제 감가상각을 하는 겁니다. 1,000억 원짜리 그 공장을 지으면 이제 이 이 공장이 한 10년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럼 매년 100억 원씩 비용으로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100억 원씩 공장 관련해서 비용이 나갔다. 물론 이제 인건비 여러 가지 비용이 나갈 수가 있는데 어, 이런 자산의 감가상각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나중에 기업을 만들고 사업을 할 때 지금 투자한 금액, 이 금액에 대해서 감가상각이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고 내가 얼마를 남길 수 있는지 계산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셨으면 좋겠고 수익에는 항상 비용이 그래서 어, 우리가 사업을 한다라고 할 때는 기업이 사업을 영위한다고 할 때는 수익이 발생하고 거기에 따라서 유입되는 것이 있지만 비용은 일정 기간 발생한 수익을 얻기 위한 희생의 대가가 항상 대가가 있는 거죠. 세상에 대가가 없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항상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익으로 발생하는 거, 비용으로 발생하는 거. 그래서 비용에 대해서 항상 민감하셔야 돼요. 많이 버는데 더 많이 쓰면 어때요? 남는 게 하나도 없죠. 내가 사업을 한다는 것은, 내가 기업을 운영한다는 것은 남기기 위한 것인데,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항상, 이 사업을 하는 사람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수익과 비용들을 수익과 비용을 이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쓰는 것이 바로 손익계산서죠. 인컴 스테이트먼트라고 영어로는 표현을 합니다. 어, 여기 보면 이제 손익계산서 이 앞에 이렇게 보셨었잖아요. 그래서 매출액을 통해서 이제 수익을 가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남는 수익은 비용을 뺀 당기 순이익이 최종적으로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손익계산서는 이런 수익과 비용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이제 도와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보면서 수익과 비용을 고려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손익계산서는 인컴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 이제 그 재무제표의 중요한 이제 그 스테이트먼트 편인데 리포츠 인크리스 인 쉐어홀더스 에퀴리. 자, 쉐어홀더스 에퀴리가 나왔어요. 쉐어홀더스 에퀴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본이라고 그랬죠. 자본을 인크리스 시킨다. due to 무엇으로 인해서 operation 그러니까 이런 활동을 통해서 물론 영업 활동도 있을 수 있겠고 영업 외 활동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over a period of time 일정 기간에 걸쳐서
일정 기간에 걸쳐서 영업 활동을 통한 이 일정 기간은 보통 그렇죠. 1년을 얘기하죠. 1년. 보통 1년으로 계산합니다. 물론 분기 손익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어, 3개월을 계산하죠. 3개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게 합쳐져서 1년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보통 우리가 손익계산서에서 보게 되는 것은 분기 손익계산서도 있지만 1년 손익계산서가 대부분이죠. 자, 이런 손익계산서는 결국 뭘 인크리스 시키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봤듯이 최종적으로 남는 것은 당기순이익이에요. 당기순이익은 누구 거예요? 당기순이익은 맞습니다. 당연히 주주 거죠, 주주. 그래서 주주의 그 에퀴리, 자본을 인크리스 시키는 거예요. 인크리스. 그러니까 증가시키는 거예요. 증가. 그러니까 주주들은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예, 이제 12월 31일이 다 오는데 2025년 이제 1년이 다 마감되는 거예요. 1년 동안 내가 투자한 회사에서는 얼마나 이익을 거뒀을까? 이 이익을 많이 거뒀으면 주식 가격이 오를 것이고 배당도 많이 주겠죠. 그러니까 이제 12월 30일까지 기대가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에는 얼마만큼 수익을 거뒀을까? 이거에 따라서 주주의 쉐어홀더스 에퀴리의 주주의 자본이 증가하는 거냐, 감소하는 거냐? 단기 순손실이면 감소하겠죠. 단기 순이익이 나야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게 되는 거예요. 어, 이런 부분들 잘 기억하시고요. 이제 요런 그 손익계산서나 대차대조표 마찬가지겠지만 비용을 인식하는 어떻게 비용을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수익이 많이 난 걸로 생각할 수도 있고 적게 난 걸로서도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발생주의라는 거예요. 발생주의. 영어로는 accrual accounting이라는 거예요. accrual accounting. 발생주의. 발생주의 회계는 회계기관의 경영성과를 보다 정확히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금주의 회계는 현금이 들어올 때 수익을 인식하고 나갈 때 비용으로 인식하는 손쉬운 계산법이지만 손익의 실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실제 발생된 게 언제일까? 매출은 언제 발생을 했을까? 가령 여러분들 11월 30일 날 1억 불 매출 계약을 고객과 체결을 해요. 11월 30일 날 매출 계약을 체결하고 12월 31일 날 물건을 실어요. 인천항에서 아니면 부산항에서 일단 인천항에서 실었다라고 생각하자고요. 그래서 배가 뿌뿌 한 달 동안 가요. 그리고 1월 31일 날 배가 뉴욕항에 도착을 합니다. 미국으로 수출한 거죠. 1월 30일 날 물건이 1억 불어치가 이제 배로 가서 한 달 걸려서 뉴욕항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2월 28일 날 돈이 들어왔어요. 돈이 한국으로 송금됐어요. 자, 여러분들 보시기에 매출은 언제 발생했을까요? 이게 발생주의예요. 매출은 언제 발생했을까요? 11월 30일 날 계약하는 날 매출일 인식할까요? 아니면 물건을 실은 12월 31일 날 매출을 인식해야 될까요? 1월 31일 날 물건이 도착, 고객의
항구에 물건이 도착했을 때 매출을 인식할까요? 아니면 돈을 받은 돈을 받은 2월 28일 날 매출을 인식해야 할까요? 발생주의 관점에서는 언제일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3번일까요? 4번일까요? 벌써 언제 어느 날짜에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매출이 이제 그 전해에 2025년이냐 2026년이냐 이렇게 갈라져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는 언제 매출을 인식하는 걸까요? 보통 매출은 오너십이 주인이 바뀌었을 때 양수 되었을 때 인식한다. 라는 표현을 쓰는데 계약은 아직 물건이 전달 안 됐으니까 계약하는 시점에서는 매출을 인식하지 않아요. 11월 30일 날에는 매출을 인식하지 않아요. 돈을 받았을 때 이미 물건이 전달됐고 마지막에 이걸 말일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걸 말일날 보통 돈을 주는데 돈을 받는 것은 이미 매출을 인식하고 받는 거여서 매출은 이미 인식되어야 해요. 그리고 돈은 이제 나중에 받는 거죠. 매출 채권을 이 만들어지고 매출 채권은 이제 나중에 받는 거예요. 물론 이제 돈을 받아야 되는데 제때 못 받으면 이제 흑자도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 물건을 실을 때냐, 물건을 받았을 때냐, 이게 이제 약간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무역에서는 물건을 실었을 때를 FOB라고 해요. 그리고 물건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뉴욕항에 도착했을 때를 CIF. 그래서 어, 물건을 실어주는 FOB는 이 운임료를 내지 않아요. 파는 사람이요. CIF는 물건 도착할 때까지 책임져야 되니까 그렇죠. 이 운임료랑 보험료 이런 걸 다 내야 돼요. 파는 사람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FOB 조건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면 무역 계약에서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야, 우리 거래는 FOB 조건이야. 그래서 파는 사람은 그냥 물건만 인천항에서 실어주면 이때 양도됐다라고 봐요. 오너십이 이전되었다라고 보고 CIF는 파는 사람이 보험료랑 운임료를 부담해야 해요. 그러면 CIF일 때는 뉴욕항에 도착해야만 물건이 전달되었다, 양도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FOB 조건일 때는 매출액을 예, 인천항에 실어주면 매출액을 인식하는 거고요. 그리고 뉴욕항에 도착을 하면 CIF 조건일 때 매출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간에 어, 이제 계약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매출을 인식하는 시점이 달라져요. 그래서 언제 인식했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2025년이 되느냐, 2026년에 매출이 되느냐. 2025년에 매출이 발생을 해야 수익도 많이 발생하고 그러는데 이게 내년에 CIF 조건이었대. 그러면 매출을 인식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발생주의는 정확한 날짜의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 한국에서는 조금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한국에서는 보통은 물건을 양도한, 그러니까 고객, 이 땅덩어리가 작기 때문에 그 물건이 금방 배달이 돼요. 가령 뭐 부산이다? 그럼 화물차에 아침에 실으면 저녁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FOB냐 CIF냐 이런 것들은 크게 내부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이 한국에서는 검수자 조건이 있어요. 검수자 조건.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고객에게 인도했다고 해서 매출을 인식할 수는 없어요. 검수자 조건인 경우에는 고객이 내가 보낸 물건이 맞는지 틀리는지, 이 물건이 아니야. 잘못 왔어. 그럼 여러분들은 쿠팡이나 이런 데 물건을 주문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미 카드로 결제를 했지만 이거 물건 잘못 왔어 하고 반품시키면 매출이 취소되죠. 쿠팡이나 인터파크나 이 온라인 상점은 그렇게 우리 아파트 앞에 도착을 한다 하더라도 근데 우리가 카드로 계산하기 때문에 보통은 주문할 때 카드로 계산하는 시점에서 온라인은 매출을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문 시점에서 매출을 인식하네요. 우리가 소비자랑 이렇게 쿠팡 아니면 온라인 상점인 경우에는요. 그러나 B2B 관계일 때는 그게 이제 B2C인 거죠. 쿠팡이나 이런 온라인 상점을 통해서 우리가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주문을 하는 시점에 이제 카드를 계산하니까 이때 매출이 인식되는데 B2B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요. B2B인 경우에는 검수자 조건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백화점이나 마트 이렇게 주차장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입구 쪽에 그 그 물건 입고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검수장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 물건이 주문한 것과 맞는 건지 이걸 확인하는 곳이 이 장소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기업에서도 이런 검수 작업이 항상 있습니다. 왜냐면 물건이 우리가 주문한 것과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때 검수가 완료되어야만 매출을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보내고 전화를 합니다. 이 물건이 맞는지요 하고 맞으면 그때 매출을 인식을 해요. 그때 세금 계산서를 작성을 합니다. 근데 우리도 이제 이 쿠팡이나 이런 옥션이란 이런 데에서 홈쇼핑 이런 데에서 물건이 도착을 하면 이 물건이 아니야. 이 물건이 아니야. 이 옷이 좀 이상해. 이럴 때 반품. 그러니까 물건을 받아서 이상이 없으면 우리가 이게 또 확인을 누르잖아요. 그래야 이제 물건이 완전히 팔렸다라고 인식을 하는 것처럼 이 B2B에서도 그러니까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검수를 완료해야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고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만 매출로 인식을 합니다.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한국 이외의 다른 나라에서는 그냥 물건만 건네주면 바로 매출을 인식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회사에서 12월 31일 날 이제 어마어마하게 한 30억 원 정도 LG전자에 반도체를 납품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12월 31일 날 이제 이제 12시, 24시에 이 마감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고객이 이거를 검수를 하는데 바로 검수를 안 해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전화를 해서 우리가 이제 마감을 해야 됩니다. 마감을 해야 되니까 이거를 우리가 매출로 인식해도 될까요? 인식하면 안 될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크럴 어카운팅이라고 합니다. 어크럴 어카운팅 언제 발생했느냐? 이게 비용에서도 또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보통 회사에서 소모품 같은 거, 뭐 종이나 연필이나 이런 것들을 12월 31일 날 사오면 그냥 그 12월 31일 그 전에 그 비용으로 인식하고 1월 1일 이후에 사오는 거는 이 다음 해에 비용으로 인식을 하는데 가령 출장을 가는 경우가 조금 고민이에요. 12월 26일 날 가령 미국으로 출장을 갔어. 그래서 1월 5일 날 돌아왔어요. 그러면 26일 날 출장을 가고 1월 5일 날 돌아와서 경비를 정산하는데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26일부터 31일까지 쓴 뉴욕에 가면서 가서 또 호텔 머무르잖아요. 이렇게 쓴 비용들은 2025년 2025년 비용이 되는 거고 만약에 1월 1일부터 1월 5일까지 쓴 비용은 2026년에 썼으면 2026년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갔다 와서 또 경비 정산을 해야 되는 거니까 보통 이런 경우에는 그냥 다음 해의 비용으로 이제 떠는 비용 처리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엄밀하게 발생주의, 우리가 발생해야 되는 거니까 발생이 정확하게 언제 이루어졌느냐. 회계는 정확하게 기록하는 거라고 그랬죠. 회계는 거짓말이 있으면 안 돼요. 실수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언제 발생했느냐 이거 갖고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정확하게 계산하자. 감가상각도 그런 의미죠. 감가상각도 얘가 더 이상 못 쓰는 날이 온다. 그러니까 못 쓰기 전까지 가치가 조금씩 조금씩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감가상각 비용을 이제 그 항상 충당해 놓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회계라는 것은 정확하게 기록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고민을 합니다. 끊임없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발생주의예요. 그리고 또한 이게 이럴 때 또 이제 조금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이제 건물을 짓는 경우들 있잖아요. 건물을 지을 때는 보통 뭐 오랜 기간 동안 이제 건물을 지어야 돼요. 그래서 7월 1일 날 건물을 짓기 시작을 해서 6월 30일 날 다음 해 6월 30일 날 물건이 이제 건물이 완성이 돼요. 이런 경우에 12월 31일 날 이제 그 매출을 인식할 거냐 말 거냐. 만약 이게 100억 원짜리 건물이었어요. 근데 12월 31일 날 봤더니 이 물건에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는 공정이 40% 그러니까 한 40%밖에 안 지어졌어. 예. 그러면 100억 원짜리 이 공사인 경우에 얼마를 인식하는 것이 맞냐? 12월 31일 날 매출을 얼마나 인식하는 것이 맞느냐? 그러니까 어, 이제 건물을 짓기 시작했으니까 100억 원 매출이 발생한 거다. 라고 해서 100억 원이 맞냐? 아니다. 12월 31일까지는 40%밖에는 건물이 세워지지 않았다. 그러면 40억이 맞냐? 아니다. 이미 기간이 6개월이나 지났어. 1년의 반이 지났어. 전체 기간에. 그럼 기간으로 본다면 50%가 맞냐? 아니다. 어, 얘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매출은 빵원이다. 이렇게 다양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고요. 어, 또 이렇게 그 100억 원으로 했다고 해서 틀렸다고 볼 수도 없고 0원으로 했다고 해서 틀렸다고 볼 수 없어요. 40억이라고 했다고 해서 틀릴 수도 없고 60억이라고 했다고 해서 틀릴 수가 없어요. 보통 현장에서는 고객사와 미리 이야기를 합니다. 미리 결정을 해요. 미리 결정을 해서 어, 이 그 공정률로 12월 31일 날 매출액을 발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객이 예 그렇게 하세요 하면은 이
건설을 해주는 곳 입장에서는 매출액 40억을 인식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합니다. 그럼 고객사에서는 이 40억을 내 입으로 잡아야 돼요. 세금 계산서를 받아야 되고 또 돈도 지불할 의미가 생겨요. 그러니까 건설하는 곳에서는 매출 채권 40억이 생긴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고객사에서는 매입 채무 40억이 생긴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 계약서에 12월 31일 날까지는 얼마로 그 매출액을 인식하겠다고 계약 시점에서 미리 이야기를 해놔야 돼요. 보통은 계약 시점에 이렇게 장기간의 프로젝트인 경우엔 계약 시점에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습니다. 왜 이런 걸 정리해 놔야 되냐면 이게 그 세금 계산서의 발행의 문제도 있고 또 그 세금 계산서라고 얘기했으니까 세금을 이제 계산하게 되는 이 세금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매출액에 따라서 이익을 거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 법인세를 계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계산하느냐를 미리 협의하지 않으면 곤란한 일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세무조사, 예, 세무조사, 국세청에서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당신들은 왜 이렇게 계산했소? 왜 계약서대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습니까? 당신들은 이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가산세, 페널티를 물으시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회사 입장에서는 고민하고 또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대리점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건을 우리가 고객들한테 직접 팔지 않고 대리점에 물건을 보내주면 대리점에서 물건을 팔게 돼요. 그럼 우리의 매출은 고객한테 파는 게 아니라 대리점에 물건을 보내주게 될 때 매출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리점으로 물건을 파는 경우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어차피 대리점에 물건이 그대로 쌓여 있게 되기 때문에 12월 31일 날 어, 이제 그 영업부 직원들의 매출이 안 좋아. 그러면 전화를 합니다. 대리점 사장님에게. 자, 대리점 사장님, 우리 원래 목표가 10억이었는데 9억밖에 지금 매출이 안 됐어요. 1억 원 매출 이제 물건을 보내줄 테니까 그 1억 원어치 물건을 받아주세요. 하고 억지로 이 밀어내기라고 보통 얘기해요. 밀어내기. 물건을 보내요. 그러니까 대리점은 야, 그렇게 물건 보내면 우리 돈 바로 줄 수가 없어. 그러면 영업부에서 얘기해요. 예, 돈은 1월 말일 날 안 주셔도 됩니다. 일단 물건 좀 그냥 갖고 계세요. 나중에 반품도 받아줄게요. 지금 2025년 안에 매출이 발생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보너스가 나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이게 있어요. 가끔씩. 그래서 매출을 인식한다는 거, 발생이 도대체 언제 발생을 한 거냐에 따라서 매출액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기업 입장에서는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가령 사장님은 많은 매출과 많은 수익을 얻어야 되고 이게 제대로 수익을 얻지 못하고 제대로 매출을 거두지 않으면 주주총회 때 사장님 파이어. 사장님은 직원들을 자를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사장님 역시도 주인인 거죠. 주인들에게 잘릴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주주총회 때 당신을 해임합니다 하면은 사장님은 바로 그날 물건을 싸서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실직자가 됩니다. 예, 백수가 됩니다. 백수. 예.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발생주의는 항상 정확하게 기록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항상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생각하게 되고요. 수익은 앞에서 제가 얘기했죠. 수익은 increase in shareholders equity. 어, 주주의 그 자본을 increase 증가시키는 거예요. 증가시키는 거. 이런 거는 손익계산서에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매출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주주들은 수익을 많이 나는 걸 좋아하겠죠. 수익이 많이 나야만 주주의 몫이 증가하니까. 반면 비용은 비용은 어, 이 디크리스 주주의 자본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감소시키는 거. 그러니까 주주는 수익을 좋아해요? 비용을 좋아해요? 당연히 인크리스 시키는 거, 주주의 자본을 인크리스 시키니까 당연히 수익을 좋아하겠죠. 비용은 싫어하겠죠. 그래서 이 사장님께서 항상 비용 아껴라, 비용 아껴라, 수익을 많이 올려야 된다 하는 것은 주주의 자본을 증가시키고 감소시키지 않도록 해야만 결국은 주주는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해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고민인 거예요. 신경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잠이 안 와요. 밤에 잠이 안 와. 네, 잠이 안 와. 네, 왜냐하면 주주총회일이 가까우면 주주총회가 보통은 3월 달에 이루어집니다. 이 주주총회 때 이 잠이 안 오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아, 어떻게 한다냐 하면서. 예. 자,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이런 글들은 그냥 한번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수익과 비용의 의미. 그래서 요 제가 설명한 부분만 보시면 되고요. 밑에는 그냥 쭉 읽어보시고, 그냥 지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에비타라는 것을, 이제, 많이 봅니다. 에비타는 약자가 이래요. earnings before interest, taxes,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그러니까 이익이 났는데 여기에서 이자, 인터레스트는 이자고 텍스는 세금이고 디프리시에이션은 감가상각, 아모타이제이션은 또 감가상각이에요. 그런데 디프리시에이션은 유형자산, 눈에 보이는 건물, 공장, 설비의 감가상각이고요. 아모타이제이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자산, 예, 무형자산, 영어권, 특허권, 연구개발 이런 것들을 아모타이제이션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제한 earnings, 즉 현금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 것들, 실질적으로 영업을 해서 이런 것들의 에비타라고 하는 각각의 요 앞에 어닝의 E, 그 다음에 비포의 B, 텍시즈의 T, 디프레이션의 D, 아모타이제이션의 A, 에비타를 계산을 하는데 이 에비타는 이 회사가 실제적으로 현금을 얼마나 벌어들이고 있는지 이런 걸 계산할 때 가령 이 회사에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 할 때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서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비타를 보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캐시 부분들을 플로우의 오퍼레이션, 즉 영업 활동을 통해서 얼마나 돈을 버는지 이게 바로 영업 활동을 통한 현금 흐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을 많이 벌고 있다? 그럼 투자할 만하겠죠. 근데 현금을 별로 못 벌고 있어. 그러면 투자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에비타를 많이 보는데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비타라는 것이 있구나 하고 보면 돼요. 그래서 밑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밑에 영어로 써 있는데 나중에 뭐 이런 얘기가 있나 보다 하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 생각해 두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있어서 이 결국은 어, 이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은 누구 거예요? 바로 고객 겁니다. 아니, 고객이 아니라 주주 거죠, 주주. 예, 그래서 당기순이익은 자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많은 이익을 얻어야 자본으로 올라가고 당기순이익이 많이 발생하려면 수익이 많이 발생하고 비용이 적게 발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주주들은 요 자본에 들어오는 것이 많이 들어와야 좋아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수익이 많이 나고 비용이 적게 나는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사장님에게 주주들은 요구를 해요. 당신은 우리의 자본을 인크리스 시키고 우리의 이 수익을 인크리스 시키고 비용은 디크리스 시키세요. 하는 것을 계속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자본의 이잉여금 계정이 있어요. 이 잉여금 계정이 당기순이익 계정과 동일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회계 기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국제회계 기준이에요. 그래서 한국은 2011년 국제회계 기준에 따라서 모든 상장회사 2013년부터 모든 상장 기업에 적용하고 있고요. 수많은 나라들이 국제회계 기준을 따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국제회계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한국 회계 기준을 따르면 장부 가격을 만약 가령 내가 이 건물을 100억 원에 샀어. 그런데 이 건물 아파트 가령 아파트 10억 원에 샀어. 근데 한국 회계 기준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13억이 되든 7억이 되든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이런 변화를 인식해야 되고 10억에서 13억, 10억에서 7억.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헷갈려 하지 않게 이미 이 가격이 떨어졌는데 투자자들이 오해할 수 있잖아요. 10억짜리로. 7억짜리를 10억짜리로 아니면 13억짜리를 7억짜리 10억으로 이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회계에서는 이런 것을 장부 가격으로 기록을 하는데 국제 회계 기준 상장 기업은 투자를 많이 이렇게 받아야 되니까 국제 회계 기준을 준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그냥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국제 회계 기준을 쓰지 않고 한국 회계 기준을 쓰냐? 작은 회사들은 그거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10억짜리가 13억이 됐거나 10억짜리가 7억이 됐는지 어떻게 알 거냐. 그런 걸 알기 위해서는 감정평가를 받아야 돼요. 감정평가를 받으려면 돈이 들어요, 돈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저기 작은 회사에서는, 이렇게 돈 드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작은 회사들은 한국 회계 기준을 사용하고 국제 회계 기준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크리스마스, 어, 네, 어떻게 이제 공부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어, 어쨌든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어,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 되시기 바라며. 자, 여러분들 줌으로 이게 수업 들을 때보다 아마 조금은 이제 실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힘드셨을 것 같기는 해요. 어,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 토요일 날 예, 저랑 줌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토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